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해주시겠습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열어보세요. 통장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게 뛰시나요? 편안하게 느려지시나요? 아니면 불안하게 빨라지시나요? 방금 여러분이 느낀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통장 속 숫자와 마음의 평화는 정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노후 재무 상담을 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 항상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할 때 주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친구들과 식사 약속을 잡을 때 부담 없이 가실 수 있습니까? 이 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집이 몇 억이든 상관없이 통장에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67세 되시는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는 전세 살면서도 매달 여행 다니는데 저는 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병원비가 무서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이, 재산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은 팔기 전까지는 그저 잠자는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은 오늘 당장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실제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내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인 숫자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라면 250만 원입니다. 에이, 그 정도까지야?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계산해 보시죠. 한 달에 필요한 돈을 차근차근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비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으려면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듭니다. 시장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고등어 한 마리가 10,000원이 넘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은 나옵니다. 여름과 겨울엔 더 나오고요. 통신비, 휴대폰 요금에 인터넷 비용 합치면 6만 원에서 8만 원 나옵니다. 교통비, 버스비, 택시비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료비, 병원 다니시면서 약값, 검사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기본입니다. 큰 병이라도 생기면 몇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갑니다. 여기에 경조사비, 용돈, 미용비, 생필품비까지 합하면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150만 원이 최소입니다. 부부라면 250만 원이고요. 자, 이제 무서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5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학이 발전해서 요즘은 85세까지는 기본으로 사십니다. 20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한 달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부부라면 한 달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6억이라니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6억 원은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할 총액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6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연금이 매달 들어옵니다. 집도 있습니다. 이자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6억 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통장에 현금으로 얼마가 있느냐입니다. 왜 현금이 중요할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최순희 할머니는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재산만 보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용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늙어서 이렇게 되다니.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전세로 사십니다.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협심증으로 쓰러지셨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다 해주세요. 필요한 치료 다 받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당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집값의 차이가 아닙니다. 통장 잔액의 차이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자유롭고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이 노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재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금액일까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 의료비 대응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때 실손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MRI 한 번 찍으면 20만 원, 내시경 한 번이면 15만 원입니다. 둘째, 주거 환경 유지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300만 원, 화장실 누수 공사하면 200만 원, 도배 장판하면 500만 원입니다.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셋째,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자녀의 급한 사정, 손주 교육비 지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는 언제든 생깁니다. 경조사비로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나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아직 괜찮아, 나는 준비되어 있어 하는 안도감. 이것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5천만 원이 통장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 먹을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친구가 여행 가자고 하면 망설임 없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생일이면 선물을 사주면서 기쁩니다. 반대로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친구 만나자는 전화가 오면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거짓말합니다. 손주 생일에 용돈 봉투를 준비하면서 10,000원을 넣을까 20,000원을 넣을까 고민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현금 자산의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연금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아십니까? 개인 기준으로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고작 70만 원이요? 맞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낸 분들도 대부분 한 달에 100만 원 초반을 받습니다. 200만 원 넘게 받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다고 해도 합쳐서 평균 140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 250만 원을 기억하시죠? 11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110만 원 모자라면 1년이면 1,320만 원, 10년이면 1억 3,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을 직장 생활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기대가 컸습니다. 드디어 연금이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첫 달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멍해지셨습니다. 84만 원. 이게 다야?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내고 통신비 7만 원 내고 의료비 20만 원 내고 나니 37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식비로 쓰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40년을 일했는데 고작 이거냐? 나라가 나를 배신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연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연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중한 수입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있잖아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5만 원입니다. 부부는 합쳐서 5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안심하셨나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 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뭘까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예금, 적금, 부동산 가치를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금만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더 많이 깎입니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20만 원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15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남들은 35만 원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 할머니는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기초연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연금 지급 나이를 늦추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분들도 앞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 못 받는 분들은 더 적게, 더 늦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노후의 기초공사입니다. 하지만 기초만으로는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벽과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 위에 현금 자산과 계획이 더해져야 진짜 여유 있는 노후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집이 있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은 약 4억 원입니다. 그럼 나는 괜찮네? 집이 4억인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집값이 4억이든 10억이든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정명자 할머니는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재산으로만 보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0만 원.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이 5억인데 왜 돈이 없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200만 원 때문에 자식 앞에서 초라해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비 500만 원을 내라고 할 때 제 집이 5억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비 150만 원이 필요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내밀 수 있습니까?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팔기 전까지는 그저 비가 안 맞는 잠자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연금, 둘째는 다운사이징, 셋째는 임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잖아. 국가가 내 집을 가져가는 거잖아.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의 진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 필요도 이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그 집에서 죽는 날까지 살면서 매달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평생 지급됩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계속 줍니다. 110세까지 살아도 줍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자녀가 빚을 떠안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일찍 돌아가셔서 집값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돈은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부부가 3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89만 원을 받습니다. 1년이면 1,068만 원, 10년이면 1억 680만 원입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어떨까요? 매달 약 178만 원을 받습니다. 1년에 2,136만 원입니다. 이 돈이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배우자가 먼저 가면 연금 끊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가셔도 아내는 그대로 매달 89만 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가셔도 남편은 그대로 받습니다.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부부가 시가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04만 원씩 받았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총 1,09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그 집에 살면서 매달 104만 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4년이 더 지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12년 동안 받은 총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집값은 3억 5천만 원이었으니 2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자녀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무엇일까요?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집값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연금이 적합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 집을 물려받아도 팔아서 본인 집 사는데 보탭니다. 그럴 거면 부모가 살아서 편하게 쓰는 게 낫습니다. 둘째, 연금 외에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지방이나 외곽 지역이라면 빨리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경우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나 신도시라면 기다렸다가 파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노후 자금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1억 원 이상 있고 연금도 넉넉하다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억 원 아파트를 팔고 3억 원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3억 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은행 예금에 넣으면 연 3% 이자로 매달 약 75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71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이렇게 작은 데로 가야 하나 하고 우셨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관리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청소할 곳도 적어서 편해요. 무엇보다 통장에 2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다운사이징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돈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억에서 3억 원의 현금이 생기면 노후가 정말 안정됩니다. 둘째, 주거비가 확 줄어듭니다. 작은 집은 관리비, 재산세가 훨씬 적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절약됩니다. 셋째, 생활이 편해집니다. 큰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갑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집이 오히려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내 통장에는 그만큼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5천만 원, 1억 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60대, 70대 분들도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작은 저축의 기적입니다. 무슨 저축이야? 버는 것도 없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원씩만 모아도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1,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고작 1,400만 원?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80세에 갑자기 병원비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그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존엄을 지키는 돈입니다. 월 10만 원이 부담되면 5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제로 68세 한명숙 할머니는 65세부터 매달 12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축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 43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볼 때마다 든든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는 희망이 생겨요. 두 번째 전략은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여러분,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료, 각종 구독료, 자동 결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핸드폰 요금부터 확인하세요. 요금제를 바꾸면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절약됩니다.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도 취소하세요. 보험도 점검하세요. 중복 보장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리하면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같은 구독료도 살펴보세요. 안 보면서 매달 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만 정리해도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그 돈을 저축으로 돌리세요. 세 번째 전략은 작은 수입원 만들기입니다. 지금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하지 마세요. 요즘은 70대, 80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학교 급식 보조, 공원 관리, 도서관 안내, 지하철 질서 캠페인 등 체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 산책, 택배 정리 같은 새로운 일자리도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만 일하니 부담도 적습니다. 74세 박영철 할아버지도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십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40만 원을 받으십니다. 일 나가는 날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요. 사람들 만나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커피 한 잔 사 마실 때 행복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집에만 있으면 늙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일하면 젊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저축, 지출 줄이기, 수입 만들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1년에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은 모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부족한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을 더하면 어떨까요? 충분히 1억 원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통장에 3천만 원만 있어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1억 원이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각자가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은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중심형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의료비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의료비 비상금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73세 송미경 할머니가 이 경우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모두 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7천만 원입니다. 매년 종합검진 받고 아프면 바로 치료받아요. 이 돈이 있으니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에게는 이 7천만 원이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중심형입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큰 도움은 못 줘도 급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해. 이런 분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합니다. 손주 교육비, 자녀 집 장만, 급한 일 생겼을 때 지원을 고려합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중심형입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어. 이제라도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여행,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본 생활비 외에 여가비를 별도로 책정합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70세 조영수 할아버지가 이 경우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을 회사에서 일만 하셨습니다. 은퇴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통장에 6천만 원을 확보하시고 매년 200만 원씩은 여행비로 쓰십니다. 돈보다 경험이 중요해요.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행복해요. 할아버지에게는 여행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이신가요? 건강, 가족, 자유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그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금액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입니다. 누군가 1억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이 중요합니다. 집이 몇 억이든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둘째,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70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저축, 일자리로 보완하세요. 셋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매달 10만 원 저축, 지출 5만 원 줄이기, 일자리로 30만 원 벌기만 해도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통장에 얼마가 있고 연금은 얼마이며 집은 얼마인가?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내게 필요한 금액은 얼마이고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세요. 이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방향을 알고 걷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1시간이 넘는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통장을 확인하세요. 현재 잔액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1년 후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그 사이의 차이를 12달로 나누세요. 그게 매달 모아야 할 금액입니다.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매달 확인하세요. 조금씩 쌓여가는 걸 보면서 희망을 느끼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하세요. 친구와 함께 하세요. 너 이번 달 저축했어? 응, 했어. 너는? 이렇게 서로 확인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편안합니다. 막연히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단이 10년 후에 큰 평화가 됩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고 안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세요.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주저없이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세요.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망설이지 않고 건넬 수 있는 그날을 꿈꾸세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75세이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십니다. 경제적 형편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씻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오늘도 멋지시네요 하는 인사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 분은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씻는 것도 이틀에 한 번, 머리를 빗는 것도 귀찮아 하십니다. 옷은 아무거나 걸치십니다. 거울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분은 더욱 활기차게 사십니다. 친구도 많고 웃음도 많고 외출도 잦습니다. 두 번째 분은 점점 더 집에만 계십니다. 우울해 보이고 말수도 줄고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이 차이가 아닙니다. 건강의 차이도 아닙니다. 단 하나, 외모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젊어 보이려는 욕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며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맞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모와 마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외모가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돈 들이지 않고도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사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외모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귀찮아서 세수도 대충 하고 머리도 빗지 않고 그냥 잠옷 비슷한 옷 그대로 하루 종일 있었던 날 말입니다. 그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날은 온종일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저녁이 되면 하루를 허비한 것 같아서 자책하게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외출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이 씻고 머리를 정성껏 빗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던 날은 어떠셨나요? 같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날은 달라요. 거울 보는 것도 즐겁고 외출하는 것도 기대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요. 온종일 기분이 좋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체화된 인지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고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반대로 우울하면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반대로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억지로라도 어깨를 펴고 미소를 지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억지로라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실제로 이것을 증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약만 처방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약과 함께 매일 아침 씻고 옷을 갈아입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약과 함께 외모 관리를 한 그룹의 우울증 호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지 씻고 옷을 갈아입은 것뿐인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뇌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셨나요? 세수를 하셨나요? 머리를 빗으셨나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존중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6개월 동안 방에서만 지내셨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딸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억지로 미용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누굴 보여주려고 꾸며? 이제 다 늙었는데? 하지만 딸이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미용실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미용사가 머리를 감기고 자르고 말리는 동안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거울을 보여주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생각보다 괜찮네.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을 꺼내보셨습니다. 이 머리에 이 옷이 어울리겠다 하시면서 여러 벌을 입어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머리를 빗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활기찬 분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명자 씨는 정말 젊어 보여요. 72세 같지 않아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할머니를 바꿨나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거울 속 나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아직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외모 관리의 진짜 힘입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인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나 자신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몇 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결정되나요?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단 3초입니다. 우리는 3초 만에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지, 친근한지, 가까이 지낼 만한지를 판단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빠른 판단을 내리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현명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첫인상이 중요하다면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의 환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깔끔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른 분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에 얼룩이 있습니다. 같은 증상으로 같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단정한 환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설명도 더 자세히 하고 질문에도 더 친절하게 답합니다. 반대로 외모가 정돈되지 않은 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이것이 공정하냐고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의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가는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예금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외모가 단정한 고객에게 직원은 더 많은 상품을 안내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분은 자기 관리를 잘하시니 재정 관리도 잘하실 거야 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단정한 분들에게는 직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더 친절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존중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 세박철수 할아버지는 항상 깔끔한 차림으로 다니십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시고 와이셔츠를 다려 입으시고 구두도 닦으십니다. 할아버지가 동네 상점에 가시면 주인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멋지시네요. 병원에 가시면 간호사들이 친절합니다. 은행에 가시면 직원이 자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76세 김순태 할아버지는 반대입니다. 씻는 것을 귀찮아 하시고 옷은 아무거나 걸치시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다니십니다. 김 할아버지가 같은 상점에 가면 주인이 경계합니다. 같은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무심합니다. 같은 은행에 가면 직원이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경제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 김 할아버지가 더 돈이 많습니다. 건강의 차이도 아닙니다. 둘 다 건강하십니다. 단 하나, 외모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모는 우리를 대변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외모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옷을 사야 할까요? 성형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됩니다. 매일 깨끗이 씻기, 머리 단정하게 빗기, 깨끗한 옷 입기, 자세 바르게 하기, 남성분들은 면도하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표정도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연습을 하세요. 밝은 표정 하나가 가장 좋은 화장입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펴고 걸으세요.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과 꼿꼿한 자세로 걷는 것,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의 문제입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10분이 하루 종일 받는 대우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의 명함입니다. 말없이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를 존중해 주시면 저도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첫인상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세요. 그것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외모 관리가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검사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환자의 외모입니다. 얼굴색은 어떤가, 자세는 바른가, 옷차림은 단정한가, 머리는 정돈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노인의학을 전공한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만 봐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70%는 알 수 있습니다. 외모가 깔끔한 환자는 대부분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고, 외모가 방치된 환자는 건강도 나빠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를 가꾸는 과정 자체가 건강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입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팔을 들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에 힘을 주고 균형을 잡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동입니다. 전신을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씻고 옷을 입는 노인분들의 낙상 사고율이 다른 분들에 비해 40%나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으면서 한 발로 서보고 신발을 신으면서 허리를 굽혀보고 이 모든 것이 운동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면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면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걷는 것 자체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74세 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만 해도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였습니다. 외출할 때는 운동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선물로 예쁜 옷 한 벌을 사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입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랑해.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언제 입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워낙 좋아해서 한번 입어보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 옷에 이 머리는 안 되겠네 하시면서 미용실에 가셨습니다. 머리를 하고 나니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신발도 바꿔야겠다 하시면서 새 신발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수가 너 어디 좋은 일 있어? 완전 달라 보여.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그날 친구들과 공원 산책도 하셨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 외출하게 되셨습니다.
멋있는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워졌고 만나려고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걷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놀랐습니다. 무릎이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운동하셨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은 안 하고 그냥 매일 외출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운동입니다. 계속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외모와 건강의 관계입니다. 외모를 가꾸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 더 외모를 가꾸고 싶어집니다. 완벽한 선순환입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 간호사가 도와서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그룹은 환자가 원할 때만 도와줬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그룹의 치매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30%나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외모를 가꾸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는 느낌이 치매와 우울증을 막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꾸는 그 10분이 약 100알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 10분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외모를 가꾸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돈 들이지 않고도 품격 있어 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이런 분들을 본 적 있으시죠? 옷은 평범한데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 특별히 비싼 것을 걸치지 않았는데도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 그런 분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결함과 단정함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비싼 옷도 명품 가방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만난 82세 윤정의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옷도 백화점이 아닌 시장에서 사십니다. 가방도 몇 년째 같은 것을 쓰십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가장 품위 있는 분으로 소문나셨습니다. 할머니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싼 옷은 없어도 깨끗한 옷은 있어야지. 매일 빨래하고 다림질하면 되는 거야. 돈 안 들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입을 옷을 다림질하십니다. 구두는 낡았어도 매일 닦으십니다. 머리는 자주 미용실에 안 가셔도 매일 빗으십니다. 손톱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누가 봐도 품격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7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십니다. 옷도 백화점에서 비싼 것으로 사십니다. 구두도 수입품을 신으십니다. 하지만 청결에는 신경을 안 쓰십니다. 옷에 얼룩이 있어도 그냥 입으십니다. 구두는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머리도 며칠째 안 감으셨는지 기름기가 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할아버지는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들도 그다지 존중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태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돈 들이지 않고 품격 있어 보이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결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와 머리에서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매일 샤워하세요. 여름에는 하루 2번, 겨울에는 하루 1번은 하셔야 합니다. 특히 머리와 몸에서 나는 냄새를 조심하세요. 같은 옷을 며칠씩 입지 마세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겉옷도 이틀에 1번은 세탁하세요. 땀을 흘리셨으면 그날 바로 빨래하세요. 머리는 최소 이틀에 1번은 감으세요. 나이가 들면 두피에서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머리를 자주 안 감으면 냄새가 납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20%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정함입니다. 청결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단정함입니다. 깨끗해도 헝클어져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는 얼굴의 액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좋아도 머리가 엉망이면 전체가 엉망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머리만 단정하면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입니다. 남성분들은 면도에 신경 쓰세요. 수염이 덥수룩하면 나이보다 5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매일 면도하기 힘드시면 이틀에 한 번은 하세요. 여성분들은 머리 모양을 자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서 정돈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빗으시면 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다림질만 되어 있으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주름진 옷을 입으면 아무리 비싸도 싸구려처럼 보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 잘 어울리던 색깔이 이제는 안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밝고 부드러운 색깔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어둡고 강한 색은 오히려 얼굴을 칙칙하게 만듭니다. 베이지색, 크림색, 연한 파란색, 연한 분홍색 같은 파스텔 톤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검은색은 격식 있는 자리가 아니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옷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너무 타이트한 옷은 체형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이 가장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허리선이 있는 옷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가 무난합니다. 넷째, 작은 액세서리를 활용하세요.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깔끔한 스카프 하나, 단정한 시계 하나, 이런 것들이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여성분들은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간단한 장신구가 도움이 됩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것으로 하나만 하세요. 남성분들은 시계나 벨트에 신경 쓰세요. 닳고 낡은 것보다는 단순하고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신발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신발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이 더러우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비싼 신발이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게 닦인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신발을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굽이 너무 높은 신발보다는 편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신발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구두를 신으실 때 양말 색깔도 신경 쓰세요. 여러분 보셨죠? 이 모든 것이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습관만 있으면 누구나 품격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삶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타고난 얼굴이 아니라 만들어진 얼굴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표정이 얼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온화해 보이고 누구는 험해 보입니다. 누구는 친근해 보이고 누구는 무서워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생김새의 차이가 아닙니다. 표정의 차이입니다. 평생 지어온 표정이 얼굴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두 분의 할머니가 같은 아파트에 사십니다. 한 분은 최순자 할머니, 다른 분은 김영희 할머니입니다. 두 분은 나이도 같고 형편도 비슷하고 원래 외모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주름이 많지만 그 주름조차 따뜻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할머니는 참 곱게 늙으셨네요 하고 말합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항상 인상을 쓰고 계십니다. 불평이 많고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피합니다. 저 할머니 무섭게 생겼어 하고 뒤에서 말합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타고난 얼굴이 아닙니다. 평생 지어온 표정입니다. 최할머니는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항상 밝았습니다. 그 표정이 얼굴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뭐야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항상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얼굴에 새겨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얼굴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무표정한 얼굴, 다른 하나는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젊어 보이나요? 90%가 미소 짓는 얼굴을 선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무표정한 얼굴은 실제보다 5세 더 늙어 보였고 미소 짓는 얼굴은 5세 더 어려 보였습니다. 표정 하나로 10년의 차이가 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소는 얼굴 근육을 위로 올립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볼이 올라가고 눈가가 올라갑니다. 이 자체가 리프팅 효과입니다. 반대로 찡그린 표정은 모든 것을 아래로 처지게 만듭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볼이 처지고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표정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표정 근육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진짜 미소는 입만 웃는 게 아닙니다. 눈도 웃어야 합니다. 눈이 웃으려면 진심으로 기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한 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웃어보세요. 둘째, 입꼬리를 의식적으로 올리세요. 평소에 무표정일 때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달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표정 근육 운동을 하세요. 나이가 들면 표정 근육이 굳습니다. 매일 5분씩 거울 앞에서 여러 표정을 지어보세요.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세요. 이것이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표정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을 짓게 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표정은 생각의 거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표정도 그렇게 굳어집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감사한 것을 찾으세요. 좋은 것을 보세요. 아름다운 것을 느끼세요. 생각이 바뀌면 표정도 바뀝니다. 78세 이정희 할머니는 1년 전만 해도 항상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면서 세상이 다 어둡게 보였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울할 때 표정이 정말 무서워요. 저도 할머니가 무서워서 방문하기 싫어져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조차 자신을 피하고 싶어 한다니. 그날부터 할머니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이 꽃이 예쁘네, 밥이 맛있네, 작은 것에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요즘 너무 예쁘세요. 자주 보러 올게요. 여러분, 표정은 선택입니다. 타고난 얼굴은 바꿀 수 없지만 표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결국 여러분의 얼굴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지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하고 있어, 자신에게 말하면서 웃어보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화장이고 가장 값진 액세서리입니다. 어떤 명품도 밝은 표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괜찮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외모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면 마음도 좋아집니다. 우울할 때일수록 씻고 옷을 입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둘째,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말없이 여러분을 대변합니다. 청결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좋은 첫인상을 주세요. 셋째, 외모 관리는 곧 건강 관리입니다. 씻고 옷 입고 머리 빗는 모든 행동이 운동입니다. 외모를 가꾸면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넷째, 품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청결함과 단정함만 있으면 됩니다. 비싼 옷보다 깨끗한 옷이, 명품보다 밝은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표정이 얼굴을 만듭니다. 평생 지어온 표정이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오늘부터 밝은 표정을 연습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성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80세든 90세든 외모를 가꾸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미소 지으세요. 깨끗이 씻으세요. 머리를 정성껏 빗으세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 거울을 보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오늘 나 어때? 서로 물어보고 칭찬해 주세요. 오늘 멋지네, 오늘 예쁘네 이렇게 말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라하게 늙을 것인가, 품격 있게 늙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품격 있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나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미소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깨끗한 옷으로 골라서 걸어두세요. 내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 10분으로 여유 있게 씻고 옷을 입고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자.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